안녕하세요. 별들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제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은 인류의 변혁이 별자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와 별자리의 이동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약 2000년 주기로 태양의 사인이 바뀌는데,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도 전환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태양의 사인이 바뀐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말하면 태양의 춘분점이 매년 미세하게 이동하는데 약 2000년 동안 30도를 이동하여 사인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60도를 12사인으로 나누면 30도가 되지요. 태양의 춘분점은 약 26,000년이 되면 12사인을 다 돌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세차운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세차운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팽이를 상상해 보세요. 기울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축이 큰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바로 세차운동의 원리입니다. 지구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구가 세차운동을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축이 천천히 돌게 되지요. 이렇게 축이 돌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춘분점의 별자리 위치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춘분점은 아주 느리게 이동하여 약 2000년 주기로 30도씩 이동합니다. 지금은 물고기 자리가 끝나는 시점이다. 곧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약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춘분점은 물고기 자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춘분점은 사인의 순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이전에는 양자리, 양자리 이전에는 황소자리였죠. 이 장의 타이틀에서 말하듯 바로 약 2000년 주기로 태양의 사인이 바뀌면서 인류의 역사도 바뀐다는 것이죠. 그럼 사인이 바뀌면 왜 인류 역사도 바뀌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 한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행성과 인류의 변혁은 조디악상의 행성과 사인을 지배하는 성스러운 체계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돼 있고, 태양과 기타 행성들이 12사인을 통과하는 움직임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상의 진행을 나타낸다. 말이 좀 난해하죠. 이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 우주에는 성스러운 체계가 있고 그 체계가 천궁도 상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세계에도 변화를 준다는 말입니다. 변화의 원인은 성스러운 체계이고 그것이 천궁도 상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것을 보고 인간 세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궁도 상의 변화를 보고 인간 세계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죠.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성스러운 체계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섭리라고 할 수도 있고 도라고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행성들이 12사인을 통과하는 움직임을 통해 인간 세계의 변화의 징조를 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면 우리는 천궁도상의 사인의 변화를 읽고 역사상 기록이 있었던 시대는 물론 전설로 여겨졌던 먼 과거의 역사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인이 약 2000년 주기로 바뀌므로 그 주기를 따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서 당대를 지배하는 사인에서 그 시대의 특징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과거는 물론 향후 미래 역시 약 2000년 주기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온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자리 염소자리는 1만 년 전, 초기 아틀란티스 시대. 쌍둥이 궁수자리는 8000년 전, 중기 아틀란티스 시대. 황소 전갈자리는 6000년 전, 후대 아틀란티스 시대. 양 천칭자리는 4000년 전, 아리안 시대. 물고기 처녀자리는 2000년 전, 물고기자리 시대. 물병 사자자리는 현재의 물병자리 시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개와 염소, 쌍둥이와 궁수, 양과 천칭, 물고기와 처녀, 물병과 사자를 쌍으로 붙이는데 이들 쌍은 서로 180도 마주보는 사인들입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사인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서 서로 상징을 공유합니다. 그럼 과연 점성학자들은 먼 과거를 어떻게 추정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읽는 것은 바로 상징, 즉 심볼입니다. 상징을 읽는 것을 다른 말로 부호를 해독한다 혹은 코드를 해독한다고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고대의 상징들을 점성학적 관점에서 해독하는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1만 년 전 개 염소자리 시대에 대해 한번 볼까요? 염소자리의 상징인 염소 이미지는 반은 물고기이고 반은 염소이죠. 이 상징은 물고기로부터 양서류를 거쳐 포유류로 진화하는 단계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8000년 전 쌍둥이 궁수자리의 시대는 인간 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반은 말이고 반은 인간인 궁수, 즉 켄타우로스의 이미지이죠.
짐승에서 인간으로 바뀌는 것을 표현한 상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활은 저 멀리 있는 목표나 드높은 이상을 의미하죠. 인간의 특징이 바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6천년 전 황소 전갈자리의 시대에서 전갈은 뱀과 같이 간교한 존재라고 합니다. 목매한 인간으로부터 진화한 인간은 영리하지만 저급하고 간교하게 바뀌었죠. 4천년 전 양 천칭자리에 이르러 인간은 이성이 균형을 잡아 진화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한다고 해요. 바로 천칭의 상징을 그렇게 해독한 것입니다. 2000년 전 물고기 처녀자리 시대에는 인간이 드디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가장 성스러운 자리이며 1년 중 동지에 해당하여 떨어졌던 해가 다시 떠오른다는 시기이죠. 그리고 처녀자리 상징의 보리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씨앗이면서 곡식으로서 인간의 생명의 배아인 동시에 양식이 됩니다. 처녀 사인은 동정녀 마리아로 읽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상징으로 물고기를 그려놓은 것도 물고기, 처녀자리의 사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부터 향후 2000년 동안은 물병, 사자자리의 시대입니다. 이때 인간은 경이로운 영적 경지에 오를 것이며 이것은 왕의 사인인 사자자리로 상징된다고 합니다. 뉴에이지는 물병자리 다음 시대인 염소자리 시대이며 물병자리는 뉴에이지에 적응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수련 기간이라고 하네요. 뉴에이지는 향후 2000년 이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성학적 시대 구분을 가지고 종교의 변화도 해석하는데요. 황소자리에서 양자리로 이동한 시기에 맞춰 황소의 종교에서 양의 종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란 곧 황소의 숭배를 의미했으며 새로운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금지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구세주를 양치기로 비유한 것도 양자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양이 물고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물고기의 어부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처녀 잉태가 등장하는데 이건 역시 처녀자리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 시기에 생긴 세계의 많은 신화 속에 처녀 잉태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여러 시조 신화에서도 처녀가 알을 낳고 알에서 임금들이 태어납니다.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물고기, 처녀자리 시대와 일치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신화가 나온 이유는 점성학적 맥락에서 볼 때 임금은 그 시대의 상징과 일치해야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실증주의적인 역사 해석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죠. 점성학은 매사를 거대한 체계의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난해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챕터에는 인류의 운명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해석의 열쇠가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인용해 볼게요. 지구상의 전체 인구는 태양으로부터 추방당한 존재들로서 그들은 태양 위의 존재들의 파장을 따라가지 못해 서로 화합되지 못했다. 레무리아 시대에도 역시 일부 나고자는 지상으로부터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달이 우주로 튕겨져 나가 우리가 사는 행성을 공전을 하는 위성이 됐다. 이후 그들은 점차 퇴보하고 곧 혼돈의 관문인 토성으로 갈 시간이 올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행성 사이의 공간으로 추방되어 진화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좋은 조건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비유인지 아니면 우화인지 그 의미가 우리의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처럼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마도 고대에서 이어져 온 오컬트 전통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점성학 텍스트가 만만치 않은 이유는 끊어졌거나 숨겨져 있는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컬트 전통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텍스트를 해독하려면 비밀의 열쇠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두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성학 텍스트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던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성학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을 마치기 전에 앞서 설명드린 세차 운동에 대해 다 하지 못한 설명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춘분점이 조금씩 이동하여 26,000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원래 춘분점은 천궁도에서 영도이고 영도는 양자리의 시작점인데 춘분점의 사인이 바뀐다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춘분점은 항상 양자리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점성학의 중요한 쟁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접하는 서양 점성학에서는 천공도의 영도는 춘분점 날짜와 일치하며 양자리의 시작점 맞습니다. 이것은 회귀왕도대라고 합니다. 춘분점, 즉 태양이 회귀하는 지점을 양자리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춘분점에 도달했을 때 태양이 위치하는 별자리는 항상 양자리는 아닙니다. 세월을 두고 아주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춘분점은 물고기 자리 끝자락에 있다고 해요. 이렇게 실제 항성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사인의 좌표를 정의한 것을 항성왕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2150년마다 춘분점의 사인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는 항성왕도대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회귀왕도대 기준으로 황소자리 10도라면 항성왕도대 기준으로는 현재의 오차를 감안하여 양자리 6도 내외가 됩니다. 과연 둘 중에 뭐가 맞는 것일까요? 춘분점을 양자리 0도로 잡으면 12사인은 지구의 계절의 리듬과 일치합니다.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이므로 태양 중심으로만 본다면 회귀왕도대가 더 적절합니다. 사주 명리학의 기반이 되는 24절기는 회귀황도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인도 점성학은 회귀왕도대를 쓰지 않고 항성왕도대를 씁니다. 이유는 인도 점성학은 달의 궤도 즉 백도 중심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달 중심이므로 황도상의 행성의 좌표를 백도상의 좌표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회귀왕도대를 사용하면 전혀 틀린 값이 나오죠. 회귀왕도대는 실제 별자리와는 오차가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항성왕도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인도 점성학을 접하실 때 피부에 와 닿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